2026년 3월 4일 오늘 인천공항 스위스행 짐을 싸던 한국은행 총재가 갑자기 유턴합니다. 국제회의 취소, 긴급 브리핑 소집.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 달러 환율 1,500원 돌파. 무려 27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숫자를 본 건 IMF 외환 위기 때였죠. 정부 설명은 이랬습니다. 중동 전쟁 때문입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BIS 국제결제은행 통계를 보면요. 대한민국 원화 가치 전 세계 뒤에서 5등. 아르헨티나, 키르키예 바로 다음. G20 국가 중 사실상 꼴찌입니다. 정말 개미 탓, 중동 탓일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뭔지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1,000달러짜리 맥북을 살 때 120만 원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물건값은 똑같은데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환율 상승의 체감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미국 달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결제은행 BIS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관이 매일 전 세계 64개국 통화 가치를 측정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달러뿐 아니라 유로, 엔화, 위안화 등 우리가 무역하는 모든 나라 돈과 비교한 종합 성적표죠. 올해 1월 발표된 결과 대한민국 원화는 64개국 중 60등입니다. 뒤에서 5번째,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아르헨티나, 키르키예, 일본, 인도.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1년에 200% 넘게 오르는 나라고, 키르키예는 대통령이 경제학 무시하고 금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들이랑 같은 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수치가 16년 만에 최저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떨어졌던 게 언제냐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외환 보유고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1997년 IMF 때는 바닥이 나서 구제금융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은 충분히 있는데 왜 우리 돈 가치는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외환 보유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뭔가 다른 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신흥국 통화가 다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같은 신흥국인 인도 루피나 멕시코 페소는 2%에서 3% 하락에 그쳤습니다. 원화만 유독 5% 넘게 추락했어요. 중동 탓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판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한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급등 원인으로 슬쩍 꺼내는 카드가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느라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최근 경제 기사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미장 탈출은 지능순? 테슬라 순매도 전환. AI 거품론 재점화에 서학개미 이탈 가속.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 미국 이란 전쟁 발발. 거기에 AI 버블 논란까지 터지면서 미국 증시가 요동치고 있거든요. 똑똑한 서학개미들은 이 신호를 읽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영원한 최애 종목이었던 테슬라, 기억하시죠? 그 테슬라가 최근 1년 기준으로 드디어 순매도로 돌아섰어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개미들이 달러를 팔고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개미들이 미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면,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고 있다면 환율은 내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요? 환율이 1,500원을 뚫고 27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 논리대로라면 서학개미가 미장 갈 때 환율이 오르고 미장에서 나올 때 환율이 내려야 해요. 그런데 개미들이 나오는데도 환율은 로켓처럼 치솟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서학개미는 희생양입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개미가 1억, 2억 움직일 때 수조 원 단위로 달러를 쓸어 담는 존재들이 있어요. 개미가 아무리 때로 몰려다녀도 고래 한 마리 지느러미 짓에 파도가 뒤집히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서학개미가 아니라면 누가 원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시스템을 뜯어보면 3마리 고래가 보입니다. 첫 번째 고래, 국민연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개인은 앞서 봤듯이 빠지는 중이에요. 그럼 70% 중 대부분은 누구 몫이겠습니까? 국민연금 해외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771조 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70조 원 넘게 늘었어요. 이게 GDP의 50%를 넘는 규모고
심지어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보다 많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의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인정했어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해요. 매년 수십조 원씩 달러를 사들이는 거죠. 서학개미 전체가 1년 동안 움직이는 돈보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움직이는 돈이 더 클 수 있어요. 개미 탓을 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감이 오시죠? 두 번째 고래, 수출 대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옵니다. 예전에는 이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뀌었어요. 그게 환율을 안정시키는 자연스러운 순환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기업들이 달러를 금고에 꽁꽁 잠가두고 안 바꿉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이득이니까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미국 현지 투자 압박까지 받으니까 언제 달러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벌어들인 외화를 외화예금 형태로 쌓아두는 거죠.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대기업 CEO들 불러서 제발 달러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환율이 대기업 재무팀 판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래, 금리 구조입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4%대예요. 한국은 2.5%입니다. 금리차가 1.5%포인트나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돈을 맡기는데 미국은 4% 이자를 주고 한국은 2.5%를 줍니다. 어디에 돈을 넣겠어요? 신흥국이 자본을 붙잡아 두려면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해요.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금리 역전 상태가 지속되는 한 달러는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대기업, 금리. 이 세 가지 구조적 구멍이 동시에 뚫려 있어요. 개미 몇 마리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결과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대기업, 이런 고래들이 달러를 쓸어 담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이 고래들도 어떤 물살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물살의 정체가 뭘까요? 금리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1억 원을 예금한다고 칩시다. 한국은행에 넣으면 1년에 250만 원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미국 은행에 넣으면 375만 원입니다. 같은 돈인데 125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넣겠습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이 붕괴된 지점이 있어요. 원래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정상입니다. 왜냐고요? 신흥국 통화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거든요.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팔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위험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은 좀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줄게.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거죠. 한국은 아직 선진국 클럽인 MSCI 선진국 지수에도 못 들어갔어요. 신흥국 분류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1등 선진국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용등급 낮은 사람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를 더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신용등급 높은 미국보다 이자를 덜 주면서 우리한테 투자해주세요라고 하는 셈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2024년 중순부터 9개월 연속 38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돈이 빠지면 뭐가 되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거니까 환율이 오릅니다. 1,500원을 뚫는 겁니다. 그럼 왜 한국은행은 금리를 안 올릴까요? 올리면 되잖아요. 미국보다 높이면 자본 유출이 멈추고 환율도 안정될 텐데.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 뒤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안 올릴까요? 환율 잡으려면 올려야 하는 거 뻔히 알면서요. 답은 간단해요. 금리 올리면 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020년에서 2021년을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시대,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였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집 사라.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그 공포에 떠밀려 수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끼고 집을 샀습니다.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에서 3%대였어요. 6억 원 빌리면 월 이자가 100에서 150만 원 수준이었죠. 이 정도면 맞벌이하면 감당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담대 금리 상단이 6.5%에 육박합니다. 5년 전 3%로 빌렸던 사람이 금리 갱신되면 6%를 적용받아요. 6억 원 기준으로 월 이자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뜁니다. 매달 15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연봉 2천만 원어치가 이자로 증발하는 셈이죠.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 왜 대출금리는 오르냐고요? 시장금리가 따로 움직이거든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0.5%포인트 넘게 뛰었어요. 거기에 은행들이 가상금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더 안 올린다는 뜻이지 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국은행이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6억 원 대출받은 사람 기준으로 연 이자가 600만 원 늘어나요. 월로 치면 50만 원입니다. 이미 한계 상황인 가게들이 줄도 서네요. 집을 내놓고 경매로 넘어가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합니다. 영끌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PF 대출 받아서 아파트 짓던 건설사들도 같이 터져요. 금리 오르면 분양이 안 되거든요. 분양 안 되면 대출은 못 갚습니다. 부실 PF가 금융권으로 번지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한국판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환율 1,500원 뚫리는 거 뻔히 보면서도 손을 못 대요. 빚내서 집 사면 폐가 망신한다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데 정부가 억지로 거품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저금리입니까?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금리를 묶어둔 대가가 뭐냐면요. 바로 환율 1,500원이에요. 수입 물가 폭등이에요. 장바구니 물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빚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이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 빚 없이 살았는데 왜 손해보냐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분노할 일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죠.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대두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 원가가 그대로 올라가죠.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수입 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2021년 이후로 4년 2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수입 물가가 올랐습니다. 왜? 고환율이 유가 하락분을 다 잡아먹어버렸거든요. 수입 물가는 보통 1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지금 오른 원가가 곧 여러분의 장바구니로 전이된다는 뜻이죠. 체감이 안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챗GPT 구독료 월 20달러입니다. 환율 1,200원일 때 24,000원이었죠. 지금은 3만 원입니다. 같은 서비스인데 6,000원이 더 나갑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어도비 구독료. 해외 결제되는 서비스는 전부 올랐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난 겁니다. 아이폰 사려고 돈 모으셨죠? 환율 1,200원 시절엔 999달러짜리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50만 원이에요. 맥북은요? 애플이 아직 한국 가격을 안 올렸지만 미국 현지 가격은 이미 100달러씩 인상됐습니다. 언제까지 버틸까요? 아이폰 18 시리즈는 부품 원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차 가격도 10% 오릅니다. 5천만 원짜리 차가 5,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난 국산차 타니까 상관없다고요? 국산차도 부품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결국 같이 올라가죠. 해외여행은 어떻습니까? 작년만 해도 일본 여행 경비가 부담 없었습니다. 지금은 환전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유럽, 미국은 꿈도 못 꿔요. 국내 여행 가라는 말이 위로가 됩니까? 커피 한 잔 원두 전량 수입입니다. 와인 한 병 100% 수입이에요. 올리브유, 치즈, 연어. 우리가 즐기는 것들 대부분이 달러로 들어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비싸지죠. 그런데 월급은요? 그대로입니다. 원화로 받으니까요. 달러로 지출하고 원화로 버는 삶. 이게 지금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빚 한 푼 안 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구매력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영끌족 구해주려고 금리 동결한 대가를 왜 우리가 치러야 합니까? 이게 벼락거지입니다. 집 안 사고 버틴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 하지만 변화의 씨앗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간 환율이 다시 1,100원대로 돌아가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강물이 방향을 바꿨어요. 제방을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물은 다시 예전 물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웰스파고, RBC,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IB들이 내다보는 원 다시 달러 환율 전망치는 1,425원에서 1,470원 사이입니다. 일시적 급등이 아니라 뉴노멀, 즉 새로운 정상 상태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구조적인 달러 유출 압력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현재 해외 투자 규모가 771조 원인데 2028년 목표 비중이 60%입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매년 30조에서 45조 원씩
해외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 돈이 전부 달러로 환전되어 나갑니다. 정부가 사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해지 비율을 높이고 해외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금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2047년에는 2,895조 원, 수익률이 좋으면 2071년에는 3,600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 투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년 수십조 원씩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서 약속한 대미 투자 상한선이 연간 200억 달러입니다. 이 돈도 결국 달러로 나가야 하죠. 리쇼어링,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미국 정부가 수조 원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 인구 구조 문제까지 겹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약해져요.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는 늘어나는 겁니다. 방정식 자체가 원화 약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올해 4월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이 확정되면 약 560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죠. 한미 금리 역전폭이 줄어들거나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달러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환율 1100원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정부가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릴 수는 있어도 구조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1400원대가 바닥이고 1500원대가 새로운 천장이 되는 시대.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원화만 쥐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시대가 왔다는 것. 정부도 한국은행도 국민연금도 각자의 이해관계대로 움직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아요. 스스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3가지 방향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주는 탈원화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옮기는 겁니다. 달러 예금, 달러 RP, 미국 국채 ETF 같은 상품들이 있죠. 굳이 개별 주식을 고를 필요 없이 S&P 500 추종 ETF 하나만 가져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원화 100% 노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예요. 환율이 1,600원까지 가면 어떡하냐고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환차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니 국내 자산 가치가 오르겠죠. 양쪽에 발을 걸쳐두는 겁니다. 두 번째 방주는 인플레 해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는 녹아내리죠. 실물 자산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금이 대표적이에요. 금값은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환율 상승기에 이중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금 현물이 부담스러우면 금 ETF도 괜찮습니다. 원자재 ETF도 고려해 볼 만하죠. 다만 부동산은 신중해야 해요. 금리 인상 리스크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주는 레버리지 축소입니다. 빚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추가 대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위기는 항상 현금 부족에서 시작되거든요. 급하게 팔아야 할 때 헐값에 내놓는 순간 자산이 반토막 납니다.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물론 이 3가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리스크 감내 수준도 다르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화 예금에 월급 넣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매년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조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IMF처럼 극적인 붕괴는 아니지만 서서히 체력이 빠지는 만성질환에 가깝죠. 정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해야 해요. 여러분의 방주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뉴스에서는 해주지 않는 경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